이번 시간에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연혁, 그 작은 세 번째 주제, 콜과 그의 박물관 운영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과 그의 박물관 운영 방법입니다. 여기서 먼저 개혁자 콜의 이력 및 경력과 국민의 신미한 향상을 위하여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 도입한 그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콜은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공공기록위원회 재무성의 임원으로서 공공사업에 뛰어들었고 철도, 항만 등의 개혁에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롤랜드 힐을 보좌해서 우편제도 개혁에도 힘을 쏟았고 그러기 위해서 신문 포스트 서큘러를 편집했습니다. 풀이 붙은 우표는 그의 아이디어라고 불립니다. 콜은 화면에 보시는 인물들 경제학자인 밀등 혁신파, 반곡물법 동명의 코브든 작가 윌리엄 세클리 이러한 사람들과 친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한 제러미 벤담의 영향을 받은 공리주의자였습니다. 또한 에워트, 휴움, 라셀 등 의원 정치가를 포함하는 개혁파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콜은 공예진흥협회를 거점으로 해서 각종 개혁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뛰어난 문장가로서 캠페인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개혁 대상은 미술, 과학, 음악교육, 우편제도, 터크제도, 철도 용적, 런던 택시, 학교에서의 소년 군사훈련,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등 광범위했습니다. 1871년 개관한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도 콜의 제안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1876년 개관한 왕립음악학교 설립에 공헌했고 또한 요리학교 설립에도 기여했습니다. 콜은 제조업의 미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840년부터 그는 잡지 디자인 제조 저널을 간행해서 디자인 학교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수채화를 그리고 우표 밑그림 스케치를 그려서 입상도 했으며 어린이용 그림책, 크리스마스 카드, 도자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용품을 고안하여 발매한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서멀리 도자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도 서멀리 도자기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콜은 1851년의 만국 박람회에 있는 영국 박람회 개최의 중심 인물이었고 영국의 국제 박람회 창설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위생, 철도, 특허 등의 개혁에 앞장선 콜이 공업 지식을 전문 지식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 박물관에서 이미 과학기술의 보급 계몽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박물관 전시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시한 것은 콜이 최초였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는 과학기술박물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콜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퇴임한 후인 1874년의 강연에서 영국의 공예과학학교가 성공했고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식료품이 충분히 보급되어 장수하고 있으며 공업과 상업의 활기, 생활이 문화적임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과학과 공예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 과학, 공예진흥을 게을리하면 영국의 쇠퇴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버밍엄의 하수도 개량과 관련해서 한 나라의 문명 정도는 비누의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 식료품 등등의 개선은 과학으로 결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1873년의 연설에서는 디자인 학교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1852년에는 디자인 관련 학교는 22개밖에 없었고 학생 수는 5,000명, 납입된 수업료는 2,600폰드였지만 최근은 122개 학교, 학생 수 22,800명, 매년 수업료 수입이 24,800폰드가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학교가 없었지만 지금은 19만 4,500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고 과거에는 장인을 위한 야간 코스가 없었지만 지금 538개 코스가 생겨서 1만 7,200명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과학을 가난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공공시설이 없었고 공예과학도 교원 양성학교도 없었으며 공업박물관도 없었다고 하면서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디자인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제조업체나 장인, 화가가 모델을 보기 위해 공개 박물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박물관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지식계층이 독점하고 있던 컬렉션을 공개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에는 지방박물관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개혁가 콜이 주장하고자 하는 기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설립했는데 그것은 사회개혁,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제의 도구로서 박물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박물관의 전심 전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독일 박물관의 폰 밀러, 스미소니언의 구드 빈 과학박물관의 엑스너 등과는 달랐습니다. 콜은 공예미술 애호가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공예미술을 사랑하기보다도 영국인의 신미한 향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박물관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미술 감정가도 아니었습니다. 로빈슨 등 미술 감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의 스케치보다도 직선 하나를 긋는 쪽이 중요하다고 하는 콜은 미술 애호가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콜은 학교에도 오랫동안 관여했는데 힘을 쏟은 것은 엘리트 양성학교나 학문 양성이 아니라 장인 등을 위한 직업학교, 기능학교의 진흥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이들 학교의 정비에 있었습니다. 콜은 미술교육을 보통교육에 도입하였고 박물관도 공예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등 대상을 넓혀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노동자 등 직장생활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도 통제하려고 하는 개혁운동 진전의 반영이었습니다. 박물관과 학교를 포함하는 콜의 생활권은 오늘날 말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이었고 그의 족적의 재평가는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콜은 미술관의 기능은 특권자 소유의 미술품을 민중에게 개방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고 박물관은 캘릭터, 감정가, 화가지망생 같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틱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일반 대중의 이용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중을 위한 서비스에 헌신한 런던 최초의 비영리 박물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쟁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다른 박물관과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실시한 전시 방법 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노동자의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이용의 편리함은 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말버러 하우스에서 제조공업박물관으로서 설립 당시의 개관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무료였고 화, 목, 금요일은 입관요금이 6펜스였습니다. 디자인학교 학생은 무료 입관이었고 박물관 직원이 있을 때에는 전시물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학생 이외에도 하나의 1페니를 지불하면 복사가 가능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복사를 허용한 것은 콜이 루브르 미술관의 복사 서비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1854년 토요일을 무료 개관일로 정하고 토요일 오전 수업이 있는 학교 교사나 학생 등이 토요일 오후에 견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야간 10시까지 개관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된 후로는 3일은 입장료 6펜스로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월수 토요일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6펜스란 금액은 보통 음악홀 입장료와 같았고 노동자가 음악홀보다도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한 콜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908년에 현재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 건물인 신관이 완성되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야간 개관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3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후는 오후 6시 폐관이었습니다. 콜은 모든 박물관이 일요일 오후에 개관할 것을 원했고 그림을 기증한 시프생크스도 노동자들이 이 컬렉션을 볼 수 있도록 일요일 개관을 희망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콜의 생존 당시에는 일요일 개관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개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개관은 가스등 조명으로 가능했습니다. 가스등 조명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개관 처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시초는 시프생크스 근대 회화전이었습니다. 가스등 조명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자연 채광에 가까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스등은 그림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1880년부터는 전등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콜은 방화에도 신경을 썼고 거주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방범대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신관 건축에 있어서는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채광과 인공조명, 환기, 난방 등을 검토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콜에게 있어서 그의 박물관은 펼쳐진 책과 같은 것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책은 펴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박물관은 노력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콜은 전시에 다양한 신경을 썼습니다. 말브로 하우스 무렵부터 표본의 라벨을 달았습니다. 전시 진열장 프레임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당시부터 신경을 쓴 것입니다. 유리 진열장을 나열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진부한 방법이지만은 19세기 후반의 박물관에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들은 이러한 전시 사례입니다. 유리 진열장은 고가 상품 매장이나 백화점을 흉내내어 박물관에 도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장식이 많은 벽면을 중성화하기 위한 스크린도 사용되었습니다. 전시실 감시원도 콜의 박물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는 처음부터 전시장이나 강당에서의 이벤트, 전시 과정 속의 강연이 기획되었습니다. 전시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함과 동시에 관객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진관도 설비되었습니다. 1855년과 1857년에는 각각 전시 카탈로그와 석판화 인쇄 가이드북, 장식 미술의 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카탈로그 가이드북은 로빈슨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입니다. 1860년의 이 박물관 가이드북에서는 컬렉션을 미술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869년부터는 미술 부문의 카탈로그 시리즈가 간행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한 스낵 코너도 186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스낵 코너는 이것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는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관람객의 경비 등 다방면의 노하우가 생겨났습니다. 스낵 코너의 핫도그, 비스킷, 젤리, 소다수 판매 통계도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콜에 의해서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식당 개설에 활용되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는 노동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콜은 맥주, 정류주도 판매했습니다. 관객 중에 취객이 생길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물관은 작업복으로 갈 수 없고 팝이나 뮤직홀과는 달리 경직되는 곳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입장하기 쉬운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대형 박물관과 달리 노동자의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는 강연이나 출판 등등을 통해서 박물관 활동이 부단하게 국민들 앞에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매우 많았습니다.
말버러 하우스에서 개관해서 이듬해인 1853년에 이미 연간 입장객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2만 5,453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람객 수는 대형 박물관을 훨씬 능가했고 1875년에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83만 212명인데 비해 대형 박물관은 57만 3,317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국의 대표적 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는 100만 명대입니다. 인구가 적고 공공교통기관도 관광여행도 아직 확대 과정에 있었던 당시로서는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이미 1860년대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도 박물관 입장객 수의 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구미에서 장식미술박물관이 설립되는 기운을 고조시켰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1860년대에 빈과 베를린의 공예박물관이 게다가 1890년까지 폴란드, 헝가리, 세르비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에서 많은 장식 미술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늦어져서 1905년이 되어 루브르 미술관의 장식 미술 부문이 개설되었습니다. 1870년 설립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897년에 만들어진 뉴욕의 쿠프 유니온 박물관, 현재는 스미소니언 산하의 쿠프 휘트 디자인 박물관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모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공예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역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모델로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원래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출발했지만은 훗날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류의 재료별 분류를 모방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모델로 한 시기는 짧았고 루브르 미술관을 모방하도록 전환했습니다. 결국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류의 재료별 분류는 미술관에서는 주류는 되지 않았습니다. 코는 미국 미술관의 대부분이 루브르를 모델로 하게 되었고 오늘날 의미로서의 미술, 즉 순수 미술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박물관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린 기본 방법의 대부분은 콜의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구축 운영 방법론이라는 의미에서 박물관학을 처음으로 정리한 형태로 논의한 구드의 담론에서는 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구드, 게다가 폼 밀러로 개성되는 박물관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